여러분, 마지막으로 살 집을 찾으려고 지금 집을 내놓았습니다. 그런데 나보다 아들, 딸, 며느리가 더 궁금해하고 말이 많아집니다. 어느 순간 이 결정이 내 것이 아닌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처음엔 몰랐습니다. 걱정해주는 거겠지, 도와주려는 거겠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반갑기도 했습니다. 오랜만에 연락이 오니까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쌓이기 시작합니다. 연락이 갑자기 늘고 없던 의견이 생기고 내가 부탁하지도 않았는데 누군가 먼저 움직입니다. 내 집 이야기인데 내가 듣는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오늘은 그 달라짐이 어디서 오는 건지, 그리고 내 결정을 내가 끝까지 지키려면 무엇을 알아야 하는지 5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갑자기 연락이 잦아집니다. 집 정리 얘기를 꺼내기 전까지는 한 달에 한 번, 명절에 한 번이 전부였습니다. 바쁘다는 말을 달고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전화를 해도 짧게 끊기 일쑤였고, 먼저 연락이 오는 일은 드물었습니다. 그런데 집 정리 얘기가 나오고 나서부터 달라졌습니다. 전화가 자주 옵니다. 오랜만에 밥 한번 먹자는 말도 나오고, 갑자기 얼굴 보러 오겠다는 연락도 옵니다. 명절도 아닌데 찾아오기도 합니다. 처음엔 기쁩니다. 드디어 자식이 달라졌나, 이제 좀 신경을 쓰는구나, 그런 마음이 듭니다. 그동안 서운했던 마음이 조금 풀리는 것 같기도 합니다. 이렇게 될 줄 알았으면 진작 말할 걸,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대화를 찬찬히 들어보면 내 안부보다 집 이야기가 먼저 나옵니다. 어디로 가실 생각이에요? 그 집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혼자 결정하시면 안 되죠. 이런 말들이 자연스럽게 섞여 들어옵니다. 대화가 시작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집 이야기가 나오고 그 이야기가 길어집니다. 질문처럼 들리지만 사실은 확인하는 겁니다. 내가 무엇을 어디로 어떻게 옮기려 하는지 파악하려는 겁니다. 아직 아무것도 결정되지 않았는데 벌써 방향을 물어보는 겁니다. 이 순간 반갑기도 하고 불편하기도 한 딱 그 중간 어딘가에 마음이 놓입니다. 오랫동안 연락이 없었던 사람이 갑자기 가까이 다가오면 기쁜 마음과 의아한 마음이 동시에 올라오는 게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그 연락이 진짜로 나를 향하고 있는지 아니면 집을 향하고 있는지 구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대화에서 집 이야기를 잠깐 빼보시면 됩니다. 내 건강은 어때요?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이런 말이 얼마나 나오는지 들어보세요. 집 얘기 없이도 대화가 이어진다면 그 연락은 나를 향한 겁니다. 집 얘기가 빠지면 대화가 빨리 끝난다면 그 연락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오래 멀리 있던 사람이 갑자기 가까워지는 데는 이유가 있고 그 이유가 항상 나인 건 아닙니다. 두 번째, 없던 의견이 생깁니다. 평소에는 내가 무슨 결정을 해도 별말이 없었습니다. 여행 가겠다고 해도 그러세요. 뭘 바꾸겠다고 해도 알겠어요. 딱 그 정도였습니다. 내일은 내가 알아서 한다는 분위기가 이미 자리 잡혀 있었습니다. 그 분위기가 편하기도 했고 가끔은 서운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집 정리 얘기가 나오면
갑자기 의견이 생깁니다. 왜 지금 하려고 하시냐? 좀 더 생각해 보시지. 저한테 먼저 얘기해 주셔야죠. 이런 말들이 나옵니다. 말은 걱정처럼 들리는데 내용을 보면 결정을 늦추거나 방향을 바꾸거나 본인을 끼워달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특히 이상하게 느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직접 말하지 않았는데 어느새 형제자매가 먼저 알고 있는 경우입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들어보면 이렇습니다. 첫째한테 한마디 했더니 둘째한테 연락이 갔고 셋째도 알게 됐고 그 사이에 셋이서 먼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뭐라고 할 건지, 어떻게 풀어나갈 건지 서로 조율이 된 다음에 나한테 말이 들어왔습니다. 내 집 이야기인데 내가 맨 마지막에 알게 된 겁니다. 그 상황이 되면 이상하게 내가 설명해야 하는 자리에 서 있는 느낌이 됩니다. 내가 왜 이 결정을 하려는지, 왜 지금인지, 어떻게 할 건지를 해명하듯 말해야 하는 분위기가 만들어집니다. 내 집 일인데 내가 오히려 방어적이 되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많은 분들이 미안한 마음이 생깁니다. 내가 너무 혼자 결정하려 했나, 먼저 물어봤어야 했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마음이 드는 순간 결정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평소에 내가 어떤 결정을 할 때 그 사람이 의견을 낸 적이 있었나요? 없었다면 지금 생긴 그 의견이 진짜 나를 위한 건지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평소에 없던 의견이 생겼다는 건 관심이 생긴 게 아니라 이해관계가 생겼다는 신호인 경우가 많습니다. 내 결정을 존중했던 사람이 갑자기 개입하려 한다면 그 개입이 어디서 비롯된 것인지 먼저 살펴보는 게 순서입니다. 그렇다고 그 의견을 무조건 무시하라는 게 아닙니다. 의견을 들을 때 이 사람이 무엇을 걱정하는 건지, 나를 걱정하는 건지, 아니면 결과를 걱정하는 건지, 그 방향만 한번 구분해서 들어보시면 됩니다. 그 구분이 되면 그 다음 대화가 훨씬 편해집니다. 세 번째, 누군가 역할을 자처합니다. 집 정리한다는 말 한마디가 나오고 나면 갑자기 각자 자리를 잡으려는 움직임이 보입니다. 제가 도와드릴게요. 그 부분은 제가 알아볼게요. 저한테 맡겨놓으세요. 이런 말들이 생깁니다. 표면적으로는 돕겠다는 말입니다. 고마운 마음이 드는 게 당연합니다. 혼자 다 처리해야 한다는 부담이 조금 내려가는 것 같기도 합니다. 챙겨주는 사람이 있다는 게 든든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도움이 실제로 나에게 편한지는 따져봐야 합니다. 내가 원하는 방향이 아닌 쪽으로 일이 진행되기도 하고 내가 먼저 알아보려 했던 것들을 누군가가 먼저 처리해버리는 일이 생기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내가 천천히 정리하려 했는데 어느 날 부동산 얘기가 먼저 나오거나 내가 결정하기도 전에 누군가 알아봤다는 말이 들어오기도 합니다. 이미 누군가와 이야기가 오갔다는 걸 나중에야 알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도움을 자처한 사람이 어느 순간 결정 구조 안에 들어와 있는 겁니다. 처음엔 고마워서 그냥 뒀는데 어느 순간 보면 내가 결정을 기다리는 자리가 아니라 결정을 보고받는 자리에 앉아 있는 느낌이 드는 겁니다. 내 집 이야기인데 내가 듣는 쪽이 되어버린 겁니다. 이 상황에서 많은 분들이 말하기가 어려워집니다.
도와주겠다는 사람한테 괜찮다고 말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고맙긴 한데 내가 원하는 방향이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렇다고 거절하자니 서운해할 것 같고, 그 사이에서 말을 잃게 됩니다. 그 말 없음이 쌓이면 나중엔 내 의견을 꺼내기가 더 어려워집니다. 역할을 자처하는 것과 결정을 가져가는 것은 다릅니다. 그 차이를 흐릿하게 만드는 방식이 가장 조심해야 할 방식입니다. 이럴 때 쓸 수 있는 말이 있습니다. 고마운데 내가 직접 해볼게. 결정되면 말해줄게. 이 두 문장입니다. 짧고 단호하지만 관계를 상하게 하지 않습니다. 도움을 거절하는 게 아니라 내가 중심에 있다는 걸 알려주는 말입니다. 이 두 문장을 미리 마음속에 두고 계시면 그 순간이 왔을 때 훨씬 편하게 쓸 수 있습니다. 네 번째, 과거 이야기가 꺼내집니다. 집을 정리한다고 하면 오래된 이야기가 다시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릴 때 내가 어떻게 해줬다. 그때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 시절 기억이 아직 남아있다. 이런 말들이 대화 중에 섞여 들어옵니다. 어떤 경우엔 직접적으로 말하지 않고 분위기로 나오기도 합니다. 말은 안 하는데 표정이 바뀌거나 한숨을 쉬거나 그냥 조용해지는 방식으로 감정이 전달됩니다. 말보다 그 침묵이 더 무겁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 말들이 틀린 건 아닙니다. 실제로 있었던 일이고 그 사람에게 진심일 수도 있습니다. 그 시절 고생한 것도 사실이고 함께 힘들었던 기억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 감정 자체를 부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 말이 왜 지금 나오는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과거 이야기는 감정을 움직입니다. 오래된 기억을 불러오면 그 감정이 지금의 판단에 영향을 줍니다. 내가 미안함을 느끼거나 고마움을 다시 떠올리거나 어느 쪽에 더 마음이 기울어야 한다는 느낌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그 감정이 결정에 끼어들게 됩니다. 내가 원래 생각했던 것과는 조금 다른 방향으로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집 정리 이야기를 하는데 어느 순간 과거 일이 중심이 되어 있고 정작 내 계획은 뒤로 밀려나 있기도 합니다. 이 순간 많은 분들이 죄책감을 느낍니다. 내가 너무 냉정한 건가? 그때 그 사람이 고생한 건 맞는데 그런 생각이 들면서 결정이 흔들립니다. 그 감정이 드는 건 나쁜 게 아닙니다. 오히려 그만큼 오래 함께 살아온 시간이 있다는 뜻입니다. 다만 한 가지만 구분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과거 이야기가 대화를 위해 나온 건지 아니면 결정을 막기 위해 나온 건지입니다. 과거에 있었던 일은 충분히 인정합니다. 그때의 감정도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결정은 지금 내 상황에 맞는 기준으로 하면 됩니다. 과거를 인정하는 것과 지금 결정을 바꾸는 것은 같은 일이 아닙니다. 오래된 이야기가 지금 다시 나왔다면 그 이야기에 충분히 공감하되 내 결정의 방향은 따로 지키는 게 가능합니다. 그 감정과 그 결정을 같은 자리에 묶지 않아도 됩니다. 다섯 번째, 걱정과 반대가 동시에 옵니다. 집을 정리하겠다는 말에 가족이 걱정을 표현하는 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그 걱정이 반대와 함께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걱정하는 말을 하면서 동시에 왜 그래야 하냐,
지금 그럴 때가 아니다. 한 번 더 생각해봐라. 이런 말이 따라옵니다. 말의 형식은 걱정인데 내용은 반대입니다. 그러면 그게 걱정인지 반대인지 구분이 잘 안 됩니다. 나도 모르게 그 말을 걱정으로 받아들이면서 결정을 멈추게 됩니다. 어떤 경우엔 이런 말도 나옵니다. 아직 그럴 나이가 아니에요. 건강하실 때 그냥 계세요. 왜 괜히 움직이려고 하세요? 말은 부드럽게 들리는데 실제로는 지금 결정 자체를 막는 말입니다. 내 상황이 아니라 그 사람이 원하는 상황에 맞춰달라는 말에 더 가깝습니다. 이럴 때 많은 분들이 혼란스러워집니다.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건가? 좀 더 기다려야 하는 건가? 그런 생각이 들면서 스스로 판단에 자신이 없어지기 시작합니다. 그 혼란이 길어지면 결국 결정이 그 사람의 손으로 넘어가는 경우가 생깁니다. 걱정과 반대를 구분하는 기준이 하나 있습니다. 그 사람이 대안을 제시하는지입니다. 지금은 안 된다고 하면서 그러면 언제가 좋겠냐? 어떻게 하면 더 나을 것 같냐? 이런 말이 함께 나온다면 그건 걱정입니다. 막는 말만 있고 대안은 없다면 그건 반대에 가깝습니다. 반대는 들을 수 있습니다. 그 의견을 무시하라는 게 아닙니다. 다만 반대를 걱정으로 받아들여서 내 결정이 멈추는 일은 피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 해볼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 말을 들은 뒤에 하루나 이틀 시간을 두고 혼자 다시 생각해 보는 겁니다. 그 사람 없이 내 입장에서만 다시 봤을 때 내 결정이 여전히 맞다는 생각이 든다면 그게 내 결정입니다. 그 시간을 갖는 것만으로도 흔들렸던 마음이 다시 자리를 잡는 경우가 많습니다. 걱정받는 느낌이 들면서도 어딘가 묶이는 느낌이 든다면 그 묶임이 어디서 오는지 확인하는 것, 그게 먼저입니다. 지금까지 5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갑자기 연락이 잦아지는 것, 없던 의견이 생기는 것, 누군가 역할을 자처하는 것, 과거 이야기가 꺼내지는 것, 걱정과 반대가 동시에 오는 것. 이 5가지가 모두 나쁜 건 아닙니다. 진심으로 걱정하는 가족이 이런 방식으로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족을 의심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다만 내가 이 흐름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알고 있어야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을 보고 나서 한 가지만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내가 집 정리와 관련해서 누군가의 말 때문에 멈춰 있는 게 있다면 그 말을 종이에 적어보세요. 그리고 그 옆에 내가 원래 생각하고 있었던 방향을 다시 적어보세요. 2가지를 나란히 놓고 보면 내 생각이 어디에 있는지가 다시 보입니다. 내 집에 대한 결정은 내가 해야 합니다. 그게 당연한 말 같지만 주변에 말이 쌓이다 보면 어느 순간 그 당연함이 흔들립니다. 오늘 이 영상이 그 감각을 다시 찾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혜를 담는 오늘, 앞으로도 여러분 곁에서 이런 이야기를 계속 드리겠습니다. 나는 내 결정의 주인입니다. 그 자리는 누구에게도 넘기지 않아도 됩니다.